안녕하세요. 다정톡을 진행하고 있는 랩2050의 이원재입니다. 우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하죠. 5월달이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우버라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사업상의 위험을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소니까 투자자들이 그 회사가 위험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버가 자기 회사 위험 중에 뭘 썼냐 하면은 우버 기사가 지금 300만 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이 될 경우에 사업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 우버는 우버라는 앱, 이렇게 플랫폼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택시 기사들은 모두 다 자영업자죠. 독립사업자들인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도 선택하고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라는 뜻인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요즘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독립 노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플랫폼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이기도 하시죠. 우버 드라이버들의 사업 실태, 노동 실태는 상당히 여러 차례 고발이 됐었죠.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주 어렵게 일하고 있다,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이게 미래의 새로운 일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프리랜서라는 명칭 안에 또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자유롭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디자이너나 컨설턴트나 홍보 전문가 같은 그런 전문직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조명이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거 좀 자세히 이야기해 봤으면 하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분들을 모셨는데요. 특히 오늘은 기본소득하고 이 플랫폼 노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톡이니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 다음 세대 정책 토크의 준말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들으시면서 의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박정훈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백승호 교수님 간략하게 본인 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연구 관심사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가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불안정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네, 저는 현재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버, 앞서 말씀하신 우버에서 우버이츠 라이더로 일하고 있고요. 근로자 신분과 플랫폼 노동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고, 저의 관심사는 역시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해서 집회를 하고 뭐 데모를 해서 권리를 찾고, 이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박정훈 위원장님 같은 분이 고용이 되시면 우버의 사업상의 위험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만약에 가장 큰 타격은 제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한국에서 해버리는 경우면 이제 상당한 위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오늘 이야기를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과 그분들이 이 처한 노동 조건이 어떤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과 기본소득은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의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김에 네. 지금 배달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좋다고 볼 수도 네.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 배달 시켜 먹는 게 유일하게 배달 음식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
맥도날드에서도 배달을 할 수 있고 우버이츠에서 비싼 좀 좋은 네. 음식도 배달할 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다양해서 좋은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너무 빨리 배달 오니까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 형태, 고용 형태로 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고, 이 배달 시장을 알려면 맥도날드 매장 한 곳에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길어져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시죠. 네, 소비자분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배달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뭘 하는 회사냐, 음식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소비자 주문하면, 예를 들어 중국집에 떴다. 그럼 중국집의 사장님이 배달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게 됩니다. 옛날에는 배달 대행 업체를 어떻게 이용하게 됐냐면, 전화, 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나오면 이제 카톡 이런 걸로 하다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게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배달 대행 프로그램이고, 이게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리고 동네에는 뭐 제트콜, TMB, 최강 배달, 배달의 전설 뭐 한 수십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이 손님, 가게,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네 개의 오프라인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한국적 특성이고요. 우버는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이 소비자, 가게, 라이더를 한 번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산업 구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버는 한 군데서 다 하는 건데 플랫폼 우리는 하나에서 플랫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네, 거군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어떤 업체가 있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는데, 이게 한국적 특성인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근로자 신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버 같은 이제 완전한 플랫폼, 로그인하면은 출근, 로그아웃하면 이제 퇴근인 건데, 한국적 배달 플랫폼 뭐냐면 배달 대행 업체가 중간에 있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출근하면 밤 10시 퇴근시키거나 휴무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 착취 개념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의 딜레마 같은 건데, 플랫폼에서는 이제 공급자들의 서비스 질을 확보해야 돼요. 서비스 질을 확보하려면 지휘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지휘 감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이제 부른 기사들이 자주 오는데 배달 대행으로 햄버거를 보온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라 라는 지시를 해야지 햄버거가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사가 직접 하면은 근로자성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국은 배달 대행 업체가 이런 출퇴근 지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고, 노동자들의 많은 그 곤란한 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맥도날드는 직접 매장에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지시가 오면 배달 가죠. 나가시는데, 배달이 이미 나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맥도날드에서 부릉한테 또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돼. 부릉도 그런 플랫폼이니까 맥도날드도 부릉에 이렇게 띄우는 건가요? 그러면 포스기에 프로그램을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주문을 이제 넣는 방식인 거죠, 기사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달 대행 업체도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사와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 그 배달 대행 업체는 또 기사랑 알선 계약을 맺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이제 맥도날드와 계약을 맺는 거고, 그러니까 배민은 저의 고용을 늘리는 거고, 배달 대행은 저의 고용을 줄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 백승호 교수님도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게 좀 그때 연구하신 거하고 잘 일치가 되시나요? 네, 뭐 저는 주로 이제 학문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니까요. 주로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삼각고용 관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삼각고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삼각고용 관계는 예를 들면 파견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고용주가 이제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고용주가 있는 거죠. 파견 같은 경우는 실제 임노동 계약 관계를 맺은 고용주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파견업체 가면 실제 지휘 감독은 이제 그 파견업체에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용주와 노동자와 두 명의 고용주로 구성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도 이제 맥도날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우버이츠 네.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배달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제 맥도날드일 수도 있고 우버이츠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라이더 유니언 새로 조직하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출범하셨죠? 5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5월 1일에 네. 노동절에 맞춰서 출범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노동자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죠. 뭐 저희는 뭐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좀 근로자 의미를 좀 넓혔으면 해서 네. 노동자의 날도 사실은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말고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거나 뭐 노무를 제공하는 자면 다 노동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날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니언 만드시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이제 라이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여름에 제가 그 폭염 수당 뭐 100원 이런 걸로 1인 시위를 해가지고 폭염 수당 네. 100원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아스팔트 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와 연결되는 건데 기후 변화의 책임을 다 이제 노동자들이 지는 건데 사실 기후 변화 일으키는 건 다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에 따른 이 노동자 보호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폭염 때 일을 하면은 이제 보너스를 100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0원을 요구한 거는 위험 수당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라이더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피하고 작업 중지권을 좀 주장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뭐 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지난 여름 되게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라이더 유니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좀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다는 시각도 있고 네. 이게 미래 노동 형태라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 알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일맥상통한 건데 해외에서 어쨌든 긱 노동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업자들의 노동이에요. 잉여들의 노동인 거죠. 옛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잉여를 어떻게 활용했냐? 산업 예비군들, 뭐 취업준비생, 주부, 그다음에 해고자, 투잡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활용했다고 하면은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이런 걸로 활용했다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노동 뭐냐면 시간을 1초 단위 이 2년 시간을 다 조직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본이 재구조화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 건데 지금까지 고용과 정규직 고용과 나머지 자녀 복지로 했다고 하면은 이 잉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잉여 인력들을 어떻게 이 고용으로 만들 거냐 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잉여 인력들을 잘 조직해서 기술을 통해서 잘 조직해서 활용하는 방식, 먹고 살게 하는 방식이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쓰레기 일자리를 멀리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용을 통한 해결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이상 뭐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일을 하라 이거니까 그래서 이왕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면은 너희가 이제 이윤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세해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 잉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달에 대한 지시를 받으시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상태인데 네.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박 위원장님은 조금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으시는 관계인데 조금 덜 직접적으로
진짜 네. 우버처럼 덜 직접적인 지시 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네. 있다면 네. 그런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면 네. 그 사람의 어려움은 기본소득처럼 그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보조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이것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옛날 자본가들의 어떤 윤리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개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사장님들이 자기가 이제 위대한 이유를 내가 위험을 감수하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위험을 이제 다 개인이 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철폐를 이제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들면 오토바이. 네. 네, 오토바이 더 이상 나는 생산수단 오토바이 소유하지 않겠어. 누가 소유해? 라이더 네가 사와. 오토바이 직접 소유하고 계세요? 네, 저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버를 하려면 직접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버이츠 입장에서 사장님이신 거네요. 박 위원장님. 네, 사장님이고 개인 사업자. 그렇죠. 사고가 나도 리스크에 대한 위험, 제가 사고 처리 다 해야 되는 거고 소득 감소. 예를 들어서 콜이 준다 이런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것은 뭐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힘들다. 차라리 정규직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게 더 해방적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규 노동 시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네, 불안하지 않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 불안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비슷한가요? 예를 들면 우버 같은 운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서비스 제공도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플랫폼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 도구를 사업주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업 같은 경우는 이륜 오토바이를 이제 구매해야 되는 거고, 근데 플랫폼 노동이 이제 배달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숨고나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작업 요구가 오면 플랫폼에서 그걸 잡아서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작업 도구들도 물론 다 그 플랫폼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뭐 디자인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매킨토시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디자인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자기가 구매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카쉐어링. 네, 타다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럴 때 그 위험은 어떤 거냐면 사고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수리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될 거고 이거는 어쨌든 작업 도구를 이제 관리하는 위험을 이제 그 일하시는 사람한테 전가하는 형태인 거는 맞죠. 그렇군요. 얘기가 재밌으니까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가네요. 자, 조금만 질문을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라이더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일하는 사람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산 가치와 관련된 위험까지도 갖는 거니까 사실상 기업가가 자기의 위험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버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그 사업보고서 얘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300만 명 정도가 등록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의 그 택시 운전사가 아마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전체 숫자가. 근데 이제 우버는 전 세계 수치이기 때문에 뭐 훨씬 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플랫폼 노동이 이렇게 그 우버 같은 형태 말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실제로 이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플랫폼 노동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달앱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플랫폼 노동은 배달앱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말고도 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주부라는 것도 있고 요즘엔 돌봄 서비스를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노동도 있고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국가들에서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하고 독립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비율이 독립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서구 노동자의 20%에서 30%. 그럼 네, 굉장히 큰 수치 아닌가요? 굉장히 큰 수치죠.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들이 주로 자영업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뭐 자영업이 20% 넘었었던 국가들이지만 서구 국가는 자영업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들에서 뭐 25% 전후로 독립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기본소득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 점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현상이지만 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화하는 거는 기존의 노동법이라든지 복지 체계를 가지고 그 조금 강화하면은 충분히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백승호 교수님 특히 좀 뭐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흔히 플랫폼 노동도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고가 사회보험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냐 이런 통계를 보면 뭐 가톨릭대 조동문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산재는 12%, 그다음에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7% 정도가 지금 특고가 포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고라고 하면 특수고용직. 예, 노동자. 특수고용직인데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도 전형적인 특수고용이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은 더 열악한 거죠. 보통 뭐 어디가 포함되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리기사도 지금 9개 직종이 특수고용 종사자거든요. 학습지 교사, 점프트럭 기사, 그다음에 신용카드 판매인, 그다음에 대리기사, 그다음에 라이더, 골프장 캐디, 뭐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플랫폼 노동 중에는 배달앱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배달앱 라이더들이? 라이더 같은 게 이제 킥 서비스 아래로 들어가서. 킥 서비스 아래로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특수고용,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중에 킥 서비스 아래로 들어와 있는 라이더 이외에 다른 많은 특고들이 플랫폼 노동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카운트도 안 한 비율이 이제 이 정도니까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서 가입해 있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가 명시되어야지 보험료를 내주는 사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노동자가 있는 건데 그 관계가 아예 깨져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이 과연 아까 미래의 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지속될까? 이거에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존에서는 무인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다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달앱 중심의 라이더들이라고 표현하는 플랫폼 노동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현상이다.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없어지기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고용 형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질 때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 일자리도 없어지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게 이제 고민되는 거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기본소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 공기업 효율화 한다고 해서 공기업들마다 다 이제 이 인력 구조조정안을 다 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로공사에서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 요금 징수원들 있잖아요. 그 톨게이트에 그분들을 외주 그 하청업체로 그때 아마 하청업체 정규직이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본사에서 분리해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새로 충원을 하는데 충원할 때는
비정계약직으로 충원을 하다가 아마 그게 당연히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징수원들이 다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면은 요금 징수는 없어지니까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되게 저숙련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 노동이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좀 이렇게 네. 반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직을 막 하고 계신데 그 노동이 없어지면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배달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 주 6일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인가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 대체에서 제가 약간 이게 그 생각하는 거는 싸기 때문에, 인간으로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체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비용, 노조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투쟁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좀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싸서 그럴 유인 동기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전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뭐냐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 특징이 이제 데이터 집적인 건데,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자 공급을 충분하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자본. 노동자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로그인해 있는 노동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한쪽 시장, 공급 시장이 많아지면 반대 시장인 소비 시장도 믿음을 가지고 역시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집적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방식인 건데,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인류 전체일 가능성이 높고, 페이스북에 뭐 하나 쓰면은 뭐 닭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닭 광고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자는 모두인데, 어쩌면 거기에 대한 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가장 뭐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나아가서 이게 이 산업 구조가 이제 가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사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때려 박으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배민 같은 경우가 여러 업체들과 네트워킹하는 형태, 그렇죠. 원청이라고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제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공적 소유 이런 문제까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플랫폼 회사들은 이 모두 인류가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인클로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울타리치기, 사적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저희 과제고, 그것의 한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하청 관계 이야기하시니까 기존의 정책 틀이 참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는 공정거래를 통해서 원하청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권을 강화해서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주로부터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면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어서 구매를 다시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런 틀이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하고 노동권이 중요한 두 축인데, 이 분배 쪽에서 보면, 근데 이게 공정거래도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배민과 이 배달업체, 음식점 사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그리고 노동권도 작동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공정거래를 하면은 플랫폼이 비효율적으로 바뀌어요. 독점하지 마라 그런 건데, 그러면 한 10개 정도로 쪼개야 되는 건데, 플랫폼 회사를 서울 배민, 뭐 경기 배민, 강원 배민 이렇게 해야 되는. 소비자들이 그것만큼 이제 사회적으로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고,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제 독점이 태생적인 거기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좀 본격적으로 지금 플랫폼 노동과 기본소득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넘어와서 그러면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 미래 일자리와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형태일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에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생존권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임금 이외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좀 노동을 덜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꾸로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사회가 임금을 보전해 주니까 기업주라든지 뭐 플랫폼 운영자가 보수를 덜 줘도 되는 요인이 생기지는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주가 임금을 낮게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복지 쪽에서는 탈상품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노동시장에서 굳이 뭐 의존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준다면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 하면서 사장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일하기보다는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라고 뛰쳐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이른바 직장 갑질은 확실하게 줄어들 수는 네. 있겠네요. 네. 그 요인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네요. 박 위원장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면 네. 지금 상태에서 월 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자체보다는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인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플랫폼 회사 대기업 그 오너면은 혹은 투자자면은 기본소득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30만 원 준다. 되게 이게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인데 이거는 자유롭게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같은 거죠. 내가 좀 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나 플랫폼 노동을 하려고 할 수 있고 노동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거는 이제 노무 관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저는 이거를 우파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좀 좌파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좀 핵심적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쨌든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좀 주어진다고 하면은 30만 원이면 저도 좋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좋아요. 이런 사회운동가. 제가 월소득이 한 120, 1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만 원 주면 좀 더 강렬하게 일할 수 있겠죠. 라이더 유니언을 키우기 위한 그렇죠. 활동을 라이더 유니언은 수입이 네.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을 닫아버리고 로그아웃하고 좀 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이 라이더 같은 경우 30만 원 가지고는 좀 더 많은 노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도입했을 때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기금이기 때문에 특히 불안정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음껏 파업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의 문제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좀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해방이라고 우리가 노동운동에서 얘기해왔지만 주장해온 거는 소득 임금 인상과 소득 보장 그리고 일하고 싶다. 자본가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노동운동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투쟁해서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얻은 일자리가 야근에 자기 인생과 노후를 다 바쳐야 되는 일자리라고 하면 이건 행복한 건가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임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로의 귀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큰 미래 비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네. 아니, 뭐 추상적인 건 아니고 혁신적인 얘기인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 노동하시는 동료 라이더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박 위원장님. 그분들은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네. 실제 지급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일단은 오히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학자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특히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 알바하는 분들 중에는 예술가 분들은 단박에 알아들어요. 예술 활동이 사실은 본업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라이더 하시는 네. 분들. 예를 들어서 홍대 예를 들어주면 바로 알아들어요. 홍대를 부흥시킨 게 다 너희 같은 가수들인데 그 이익은 그 건물주가 가져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주는 거다. 너희들한테 예술가들한테 이러면은 당연하지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 노동이 지긋지긋하지 않냐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한 노동 그다음에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데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노동하는 사람은 아니 노동이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노동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윤리적으로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면 노동하는 것이 당연히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얘기들을 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라이더분들이 일을 하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실제 지급됐을 때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가늠이 되는지. 네,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정도 일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평균 250에서 300 정도 사이고 이 최저임금 이거를 최저임금 환산하면은 연장 야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최저임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고 네. 일부가 400, 500, 600 700까지도 이제 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50만 원,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의미가 있는 계층이라고 하면은 평균 소득을 그 버는 250에서 300 정도 버시는 분들 의미가 있고 근로자 신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건당 400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인 이해가 있겠죠. 네. 건당 4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네, 제가 하는 게 최저임금에 네. 건당 400원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이제 지급이 되면은 달라질 건데,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 소득만으로는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생겼을 때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구체적인 유인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육아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유인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단순 소득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논의가 혹시 있나요, 교수님?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이렇게 좀 플랫폼 노동에서 특히 장시간 위험한 일 하는 분들이 그 일을 덜 할 것이라든지 더 할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요? 기본소득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기본소득의 액수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할 거고. 근데 일반적인 비판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줄일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비판인데, 뭐 핀란드 실험이나 그리고 다른 기본소득이 아닌 현금성 복지급여가 일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에서는 이미 경제학에서도 현금성 급여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워크 인센티브를 낮춘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30만 원, 50만 원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줄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 프로를 듣고 계신 분들이 내가 50만 원 받으면 일을 줄일까? 이거를 자문해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플랫폼 노동하고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대체로 기본소득이 아주 많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동 공급에 큰 영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는 데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 연구의 주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박정원 위원장님은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라이더들 중에서도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박정원 위원장님 포함해서요. 네. 어떤 시민운동, 뭐 노동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걸 더 선택하면서 노동 시간 줄이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일을 더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하는 시간 자체는 줄지 않는 거죠. 그 본인이 원하는 일도 일이니까.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되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승호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 연구 사실 오래전부터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가서 발표도 하셨죠. 그러셨는데 좀 요즘 오래전부터 쭉 논의해 오시면서 요즘 이렇게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리는 것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사회 이 논의 수준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10년대부터라고 2010년 정도부터이고 지금 2019년이니까 한 9년쯤 된 거죠. 서구에서의 논의가 1986년부터라고 보통 BN이 창설된 그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국 사회는 경제도 압축적으로, 복지도 압축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도 압축적으로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려되는 측면은 모든 제도들에 다 기본소득이라고 붙이는 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말씀하시나요? 뭐 농민 기본소득 뭐 등등이죠. 네. 여러 가지 수당들, 네, 출산 기본소득 등등 이렇게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힘드니까, 불안정하니까,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농민들이 힘드니까, 청년들이 힘드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이런 측면으로, 그리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거대한 변환의 물줄기를 탔다. 그런데 그 거대한 변환의 물줄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으로 받고 1차적인 분배가 있었죠. 1차적인 분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이제 재분배, 2차적인 분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는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 노동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일, 즉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가치, 부를 만들어내는 일들은 플랫폼 노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 노동만 있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구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글을 보통 광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광고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정보가 이제 구글들이 빅데이터로 쌓이고 그걸 활용해서 광고를 팔아먹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보이는 노동의 모습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광고 플랫폼 말고 이제 앞으로 광고 플랫폼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멘스 등등. 그러니까 전통적 제조업이 이제 플랫폼과 결합을 한 건데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들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럼 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정용 청소기를 쓴다. 그럼 청소기에도 센서가 붙어 있고, 자동차를 쓴다. 자동차에도 모든 부품에 센서가 붙어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청소하는 방식,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본사에 전송이 되고, 그 본사는 그걸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이 부품이 이제쯤 떨어지겠구나. 그럼 이때 이것만 만들어야지. 기업에서 재고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도 할 수 있죠. 등등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 기업 안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많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기업들은 여전히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기업이 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가 기업들한테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기본소득의 필요성,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독점되고 있는 부를 공유하는 게 맞다. 이런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 8, 9년 사이에 급속도로 기본소득 논의가 팽창되면서 우려되는 지점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본소득 운동 논의 과정에서 쭉 참여해 보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원칙이나 철학에 집중해서 더 선명하게 기본소득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제시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분배로서의 기본소득 네, 그렇죠. 이게 이유가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논의가 좀 또 가고 있다고 네, 보시는 지금 거죠?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최근에 정관을 바꿨는데요. 그 정관에 이미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09년에 서울역에서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벌써. 네, 정말 무모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든 했는데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어떤 기본소득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 기본소득을 이렇게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도구일 뿐이고 만약에 이걸 쓰다가 적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폐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관심사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그 돈을 어떻게 인류가 나눌 거냐 뭐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인류가 공유할 거냐 어떻게 인간이 더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거냐 이게 좀 더 큰 관심사인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고 어차피 다 사물 인터넷 다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좌파의 꿈이기도 했고 우파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재고 제로 네. 완벽한 예측.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이게 이 어떤 좌파적으로 이거를 인간 해방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우파적으로 써서 완벽한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 공급을 맞춰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과 인프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 핵심이 좀 반화하고 있다. 핵심부. 어차피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금융자본이에요. 우버화라는 게 기술 하나 발전해서 데이터 직접 한 다음에 상장해가지고 주식가치, 기업가치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모든 스타트업이 이거를 자신의 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자본의 투자 대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자본주의의 재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입각해서 기본소득 논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쫙 꿰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청년 수당도 있고 농민 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지만 원래 취지는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있는데 임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계를 광범위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갖는 정당성도 굉장히 약해진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그거 자체로 이제 자본주의가 굴러가도록 노동자가 아니어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저희가 지금 이 다정톡에서 기본소득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녹색당 활동가들한테 생태주의와 기본소득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한테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얘기를 들었고, 그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게서 기계가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간 상태에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공유부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또 이제 조금 더 넓고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또 찾아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결국에 가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소득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왜 살고 싶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반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리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거냐, 이런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다 보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생존에 목매여서 돈을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죠. 네. 박 위원장님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고 나머지의 시간에 대한, 사실은 시간 주권인 건데 어떻게 자기 시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쓸 수 있는가, 교환하지 않고 시간당 8,350원에 교환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저는 뭐 오래된 인류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의 연장선에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 그 시간을 줄이는 시간 투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투쟁의 역사 아니었나 싶습니다. 속박받는 시간을 줄이는 것, 네. 좀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군요. 갑자기 외람된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런 조건 중에 상당 부분을 백 교수님은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네. 학교로부터, 고용주로부터. 근데 거의 못 받으시죠, 박 위원장님은? 뭐 제가 뭐 라이더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그런 걸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이 뭐 안식년을 갖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튀어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바로는 백 교수님이나 박 위원장님이나 굉장히 이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조건은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그렇죠. 생활 조건은. 그걸 좀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욕이 있다면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굉장히 좋은 결론인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딱 꽂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자리다. 이게 딱 꽂히는 한마디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 대책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 좋은 일자리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연히도 사실 기본소득과 플랫폼 노동,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라이더 위원장님이어서 굉장히 다른 조건에 있는 두 분하고 현장과 뭐 이론의 이야기를 적절히 배합해 자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